미국 LA를 덮쳐버린 미국 사상 최악의 산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한인회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모습에 다들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한국 여의도의 26배가 넘는 화재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에 다들 경악하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심지어 한인타운, 재팬타운, 차이나타운 다 필요 없고 한인타운만 있으면 된다고까지 하는데요. 미국을 덮쳐버린 화재 현장 속 과연 한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미국인들이 놀라워하고 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 재난안전관리국 운영 부문장으로 있는 클레어 콕스라고 합니다. 2025년 1월 미국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큰 재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큰 재앙에 한국인들의 도움 때문에 우리 미국은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우리 미국에는 한인타운, 재팬타운, 차이나타운 등 동아시아에서 손꼽히는 3개국의 마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한인타운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역대 큰 재앙과 같은 화재가 발생하여 큰 인명피해가 나고 경제적 손실도 수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방국이라던 일본은 어떤가요? 동일본 대재난 사태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 한마디에 기분 나쁘다며 일본인들은 돕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미국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죠. 심지어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니혼 히단쿄 측에서는 이번 미국 사태와 일본 사태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비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미국이 일본을 폄하할 일이 있었을까요? 피해에 대한 비교를 하며 나왔던 한마디로 일본 전역이 이렇게 분노하며 곤경에 빠진 미국을 몰아세우기만 하고 있으니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죠. 차라리 중국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중국은 우리 우방국도 아니었으니 이야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인타운은 제가 이 사연을 적게 만든 이유였기도 했고 저를 포함하여 미국의 모든 시민들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경탄해야 할 만큼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만약 한국인들이 아니었다면 이번 피해는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며 곤경에 빠진 많은 미국인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항상 미국은 우리를 위해 참전했던 국가이며 늘 이 고마움을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고 잊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미국에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러니 한인타운, 재팬타운, 차이나타운 대체 쓸데없이 재팬타운과 차이나타운은 왜 존재해야 될까? 없어져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있었겠나요? 한국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평소처럼 모니터링 센터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경 퍼시픽 팰리세이즈 인근에서 작은 불꽃이 감지됐다는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LA에서는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제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데 불과 30분 만에 불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급격히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더해지면서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통제불능 상태가 됐죠. 콕스 부문장님, 이런 패턴은 처음 봅니다. 불길이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제 보좌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실시간 위성 영상을 통해 확인한 화재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6배. 한국의 여의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게 와닿으실 것 같네요. 그만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누르는 순간 LA 전역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대피해야 했죠.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줄은 몰랐어요. 부문장님, 베버리 힐스 쪽에서 고립된 주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헬기 부대를 즉시 투입하세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응급상황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실시간 상황판에는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었고 매 순간 새로운 화재 발생 지점이 추가됐어요. 특히 가장 마음 아팠던 건 구조 요청 신호였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아이들, 도움이 절실한 분들의 위치가 모니터에 하나둘씩 표시될 때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결국 그날 하루 동안 10명 이상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콕스 부문장님,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소방 인력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추가 지원은 언제 도착하나요? 최소 4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규모의 지원 제안일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한인회는
이미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인력 풀은 물론 긴급 구호 물품까지 준비돼 있었어요. 한국인들 특유의 빠른 대처 능력과 조직력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죠. 한국의 한인회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동작하고 있었어요. 한인회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곳에 즉각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투입했습니다. 마치 작은 재난관리청을 보는 것 같았죠. 제가 15년간 재난관리 분야에서 일하면서도 사실 이런 놀라운 장면들은 처음 봤어요.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채워주었거든요. 우리 미국에 벌어진 큰 재앙은 한인회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한인회의 지원이 시작되면서 안도했던 그 순간도 잠시 저는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모니터링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비친 위성 영상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콕스 부문장님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시작된 불길이 예상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확산 경로는 북쪽이었는데 불길은 남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LA에서도 손꼽히는 부촌 지역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불이 베버리 힐스 방향으로 번져가는 걸 보며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즉시 베버리 힐스에 긴급 대피령을 발령하세요. 주민들을 최대한 빨리 대피시켜야 해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지시를 내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악화됐어요. 계절성 돌풍이 불길을 타고 베버리 힐스 전역으로 번져나갔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본 적 없는 속도로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부문장님, 불이 시속 40마일로 움직이고 있어요. 평소 산불의 확산 속도가 시속 7, 8마일 정도인 걸 감안하면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더구나 이런 돌풍은 LA에서는 매우 드문 현상이에요.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때였죠. 미국에 파견 와 있던 한국 기상 전문가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현철 박사님이었는데 그분의 분석이 정확했습니다. 콕스 씨, 이건 단순한 계절성 돌풍이 아닙니다. 고도에 따른 기압 차이로 인한 국지성 폭풍이에요. 할리우드 힐스까지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박사님의 예측은 정확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할리우드 힐스에서도 화재가 시작됐습니다. 그 유명한 할리우드 사인도 위험에 처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불길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거였어요. 소방관들의 방화선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불은 그들이 만든 방어선을 가볍게 뛰어넘었고 계곡을 타고 올라가더니 순식간에 능선을 넘어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할리우드 힐스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도로가 불에 막혔어요. 그때 또다시 큰 도움을 받았던 한국의 한인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할리우드 힐스 인근에 구조 거점을 마련해 두었다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화재 확산 경로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 둔 거였어요. 저희가 드론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쪽 능선에 우회로가 있어요. 그쪽으로 구조대를 보내면 됩니다. 한인회의 드론 팀장이었던 양호진 씨의 제안은 정말 탁월했어요. 그의 제안 덕분에 고립된 주민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양호진 씨는 한국 공군 출신 드론 전문가셨더라고요.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세 곳의 주요 지역이 모두 불길에 휩싸였고 국지성 돌풍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더구나 이런 기상 조건에서는 소방 헬기도 이륙할 수 없었죠. 그때 아주 반가운 소리가 전해졌죠. 콕스 부문장님 한국의 소방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불 진화 전문가 팀을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봤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산불 진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강원도 산불 진화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온다고 하니 이보다 더 반가울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소방청의 전문가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요. 특히 베버리 힐스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의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박찬호 선수의 자택도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특별히 더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박찬호 선수는 LA 다저스의 레전드이자 LA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온 분이었거든요. 1999년에 구입한 그의 베버리 힐스 자택은 LA의 랜드마크나 다름없었죠. 선수 본인은 무사하신가요? 네, 다행히 가족들과 함께 인근 호텔로 미리 대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부문장님, 박찬호 선수님의 자택뿐만이 아니에요. 헌터 바이든 씨의 자택도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앤서니 호킨스의 대저택도 방금 화재가 시작됐어요.
페리스 힐튼의 호화 저택 쪽에서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실의 모니터에는 빨간 점들이 늘어났어요. 각각의 점들이 모두 누군가의 보금자리였죠. 특히 페리스 힐튼의 자택은 무려 123억이 넘는 가치를 지닌 건물이었는데 그마저도 불길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제보가 들어왔어요. 박찬호 선수가 자신의 자택이 전소된 상황에서도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거죠. 그 소식에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집이 불타 없어진 상황에서도 다른 이들을 걱정하는 모습이라니 미국에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자연의 재앙은 끝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됐죠. 베버리 힐스 지역에서만 수천 채의 건물이 불에 탔어요. 고급 주택가였던 만큼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건물들이 누군가의 추억이 담긴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부문장님, 현재까지 집계된 소실 건물이 3천 채를 넘어섰습니다. 각 건물별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 전소 수준입니다. 보험 처리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급박한 상황 속 드디어 기다리던 한국의 재난팀이 도착했고 한국에서 파견된 보험 전문가들은 자발적으로 LA에 오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산불 피해 보상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을 도울 수 있다고 했죠. 한국의 강원도 산불 때 활용했던 신속 피해 보상 시스템을 여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보험 전문가들의 말처럼 피해 상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드론과 AI를 활용해 피해 건물들을 빠르게 촬영하고 데이터화했죠. 이런 선진적인 시스템을 보며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저는 경제분석팀과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가 침통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그때 제프 모건 수석 분석관이 첫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73조 원에 달하는 규모였죠. 더구나 이건 잠정 집계일 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 계산해보세요. 이미 3번 검증했습니다. 베버리 힐스 지역의 부동산 가치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치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액인 48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거였죠. 게다가 아직 화재가 진행 중이니 이번에 발생한 대재앙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동일본 대지진은 현대 역사상 가장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피해액을 이미 초과했다니 말이죠. 그리고 일본이 분노했다고 했던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화낼 일인가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일본인들이 왜 분노하고 열폭하는 것인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여하튼 저는 보좌관에게 빠르게 물었습니다. 현재 미국 역사상으로는 어느 정도 순위입니까? 카트리나와 샌디에 이어 3번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곧 2위로 올라설 것 같네요. 보험 계리사들이 보내온 실시간 데이터도 충격적이었어요. 보험 청구액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특히 베버리 힐스 지역의 호화 저택들은 대부분 고가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었죠. 할리우드 영화 촬영이 전면 중단되었고 관광 산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A 관광청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예약 취소율이 98%를 넘었다고 해요. 베버리 힐스 호텔들도 당분간 영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청난 경제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기상청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어요. 화재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였죠. 보고서에는 이런 게 적혀 있었죠. LA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평균 기온은 지난 5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어요.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직접적인 재앙을 몰고 올 줄은 몰랐거든요. LA의 식생이 마치 부식기처럼 변해 있었던 거죠. 건조한 바람은 불길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어요. 소방관들이 아무리 물을 뿌려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죠. 마치 사막의 모래폭풍 같았어요. 용수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저수지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추가 소방 인력은 언제 도착하나요? 주변 지역에서 모두 차출됐지만 아직도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때 정말 희소식이 들려왔었죠. 한국에서 개발한 특수 소화액을 한국에서 저희에게 지원해줬던 겁니다. 한국이 개발한 특수 소화액은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었거든요.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었죠.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랬던 건 한국의 고마운 지원과 특수 소화액 같은 게 아니었어요.
물론 그 역시 굉장히 특별한 지원 물품으로 고마웠고 놀라웠지만 제가 정말 크게 감동받았던 것은 바로 상황실 모니터를 통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던 한 장면이었죠. 모니터에는 LA 한인타운에서 수십 대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문장님, LA 한인회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싣고 오고 있답니다. 아니, 지금이요? 이 위험한 상황에서요? 처음에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예측 불가한 큰 재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한인회의 움직임이 얼마나 체계적인지 알게 됐죠. LA 한인회는 이미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고 실용성 있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한인 회장이 건네준 리스트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생수, 마스크, 담요부터 시작해서 응급처치 키트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한인 교회들은 재난에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각 교회의 주차장을 임시 집결지로 전환했고 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했죠. 식당을 운영하는 한국인 교민들은 단체 급식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돕는데 적극 나서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인 기업들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죠. LA의 큰 한인 마트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모든 재고를 구호 물품으로 기부했습니다. 심지어 한인 건설 업체들은 중장비까지 무상으로 지원했죠. 그리고 정말 감동적이었던 건 관광이나 출장으로 LA에 머물던 한국인들의 참여였어요. 그들은 귀국 일정을 미루고 자원봉사에 동참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사업가분들이 호텔 예약을 전부 취소하고 성금을 기탁하셨어요. 단기 체류 비자로 온 분들도 통역 봉사를 자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화재 진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인들의 도움은 말 그대로 구세주 같았거든요. 또한 한인회는 성금까지 모금하더니 첫날에만 100만 달러의 성금을 모아버렸죠. 정말 놀라웠어요. 한인 커뮤니티는 마치 하나의 작은 정부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지원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한인 심리상담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피해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한의사들은 임시 진료소를 차려 지친 소방관들을 치료해 주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인 커뮤니티의 진정한 저력은 그 다음에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인 커뮤니티의 초기 대응이 놀라웠지만 그들의 구체적인 지원 활동을 지켜보면서 저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소방관들을 위한 그들의 세심한 배려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소방관들에게 제가 받아든 것은 최신형 방화 마스크였어요. 한국의 소방 장비 업체가 급히 공수해온 거였죠. 소방관들의 기존 장비는 이미 화재로 인한 고열과 연기에 많이 손상된 상태였거든요. 이건 한국에서 개발한 신형 마스크입니다. 초미세 입자 차단은 물론 열기 차단 성능도 뛰어나요. 실제로 이 마스크를 착용한 소방관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호흡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큰 재난 속에서 한국인들의 행동은 정말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한인회는 각 대피소의 필요 물품을 데이터베이스화했고 실시간으로 부족한 물품을 채워 넣었죠. 저기 기저귀가 필요한 가정이 몇 곳이라고 하셨죠? 네, 바로 전달하겠습니다. 아기 용품 세트도 준비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의 지원 물품들, 갓난 아이들의 기저귀까지 챙기는 이런 세심한 배려는 대피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미국 재난안전관리국 부문장으로 일하면서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까지 한국인들은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스스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자격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인들 덕분에 절망적이었던 공간이 조금씩 희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한인회는 체육관을 임시 물류창고로 변경했는데 첫날부터 물품이 넘쳐났어요. 이건 최신형 미세먼지 마스크예요. 한국에서 방금 들어온 거라고 해요. 겨울용 이불은 전부 프리미엄 구스다운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인회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양만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고품질 물품을 준비한 거였거든요. 이런 빠른 대응에 미국 소방서 관계자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LA 소방국장이 직접 한인회를 방문했을 정도였죠. 미국에서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죠. 30년 소방 경력에 이런 체계적인 민간 지원은 처음 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능력이 우리 소방국보다 더 빠르네요. 이 많은 구호 물품들을 분류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한국인들은 그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도 손쉽게 해버리더군요. 한인회는 IT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각 대피소의 필요 물품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바로 배송하고 있었고 QR코드만 찍으면 그 물품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떤 물품이 갔는지 모두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에
미국 FEMA 연방재난관리청 관계자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그들은 한인회의 시스템을 전국 재난대응 매뉴얼에 포함시켜야겠다고까지 했죠. LA 한인회의 대대적인 구호 활동이 한창이던 중에 저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봉사자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IT 회사에 근무하는 최원호 씨였는데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죠. 처음에는 그냥 퇴근 후에 잠깐 도우려고 했어요. 최 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잠깐은 곧 일주일간의 전력 봉사가 됐어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물품 창고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있었던 미국인들은 원호 씨를 두고 이런 말을 했죠. 원호 씨는 아침에 출근하면 늘 이미 와 있어요. 밤에 퇴근할 때도 아직 일하고 계셨죠. 실제로 그의 공헌은 대단했어요. 수많은 구호 물품을 품목별, 긴급도별로 분류하고 유통기한을 체크하고 배송 순서까지 정리했죠. 그의 시스템 덕분에 물품 전달이 훨씬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원래는 신혼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제 신부가 이해해줬죠. 오히려 자기도 주말에 와서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을 미루면서까지 봉사활동에 전념한다는 게 얼마나 큰 결심이었을지 말이죠. 이런 작은 영웅들은 원호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엊그제는 80대 한국인 할머니가 손수 끓인 닭죽을 고생하는 소방관들에게 나눠주시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정말 부끄러웠고 제 희생이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최원호 씨와 닭죽을 끓여주던 한국인 80대 할머니와 같은 한국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미디어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CNN의 제임스 웰리어스 씨가 직접 저희 상황실을 찾아왔을 때가 그랬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CNN 제임스 웰리어스입니다. 지금 LA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단순한 재난 구호 활동이 아니군요. 이건 인류의 대서사시와 같은 모습 같아요. 제임스 씨의 말처럼 CNN은 24시간 뉴스 채널에서 LA 한인들의 활약상을 집중 조명했어요. 특히 한인회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해 놀라워했죠. 이것 보세요. 한인회가 개발한 재난 대응 앱입니다. 실시간으로 필요한 물품과 인력을 매칭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정말 놀랍네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도 이런 시스템은 없을 텐데 말이죠. CNN뿐만 아닌 CBS도 특별 취재팀을 꾸려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일상을 밀착 취재했어요. 새벽 3시 한인 베이커리 주인이 대피소에 보낼 빵을 굽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구호물품을 분류하는 고등학생들의 모습까지 24시간 동안의 감동적인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죠. 여기 보시는 분은 LA 한인 약사회 회장님입니다. 개인 약국 문을 닫고 대피소에서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시죠. 이분들은 한국의 IT 기업에서 일하다 LA에 출장 온 엔지니어들입니다. 일정을 미루고 물품 관리 시스템 개발을 돕고 계세요. 특히 폭스뉴스의 현장 리포터는 한인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실시간 방송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 이 할머니께서 손수 만드신 김치를 소방관들에게 나눠주고 계신데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 진정이 안 되네요. 소셜미디어의 반응 역시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이런 한국의 한인회 움직임에 경탄하며 놀라워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미국인들의 감사 메시지가 폭주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보내준 구스다운 이불 덕분에 우리 할머니가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었다. 소방관인 제 남편이 한국산 방화복을 입고 현장에 나갔다. 덕분에 마음이 한결 놓였다. 한인 식당에서 매일 보내주는 따뜻한 한 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에서는 Thank you Koreans 단어가 퍼지기 시작하며 미국인들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영상을 올렸죠. 24시간 만에 100만 건이 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작은 거인들, 스몰 자이언츠이라는 별칭이 붙어버린 이 한국인들을 두고 미국인들은 이런 말을 했죠. 우리는 지금 현대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인들의 활약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저는 하버드 대학의 재난관리연구소장 마이클 브라운 교수의 요청으로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게 됐어요. LA 한인 커뮤니티의 대응 방식은 기존의 모든 재난 대응 이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브라운 교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그가 분석한 한인들의 조직력은 정말 놀라웠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했었으니까요. 보통 재난 상황에서는 혼란과 공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인들은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건 분명 그들만의 특별한 문화적 배경이 있을 겁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사회학자 제니퍼 리 교수는 한인들의 빠른 대응 능력에 주목했어요. 한인회가 첫 화재 발생 2시간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시간 안에 구호물품 수집을 시작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봉사 조직이 아닙니다. 완벽한 하나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에요. FEMA의 수석 분석관 로버트 윌슨은 한인들의 대응 방식을 새로운 표준 모델로 채택하자고 제안까지 했을 정도죠.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것처럼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재난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케이디스어스터 리스폰스 모델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앞으로 우리 미국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모델이 될 겁니다. 미국에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태산입니다. 이번 미국 화재의 피해 규모는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한다면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3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만약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과연 이 피해 규모는 더욱 컸을지 모릅니다. 정말 매일같이 퇴근 없이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주력해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집, 저희 아이들이 저를 반겨주었죠. 아이들을 끌어안는데 어찌나 따뜻했는지. 아이들의 온기에서 저는 한국인들이 타국의 재난에 자신을 희생하며 도왔던 모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었나요? 정말 동시대에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미국에서 한인타운, 재팬타운, 차이나타운, 동아시아 최강국이라는 국가의 마을들이 존재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재팬타운과 차이나타운은 그냥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같은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른지 참 놀랍습니다. 미국의 재난국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 어떤 식으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게나마 그때의 상황들을 알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들이 전 세계로 널리 퍼져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참됨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다해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지 몰라요. 당신들은 우리 미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국 클레어 콕스 올림.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뉴스 봤습니다. 미국에 정말 큰 화재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 말이죠. 그나저나 앞으로도 수습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하루빨리 복구되시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한인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해요.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자,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던 한 스위스 여성이 한국을 폄하하고 욕하는 일본인들에게 기가 차는 듯 황당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에 머물며 마케팅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스위스 출신 산드라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한국 생활에 매우 만족하며 살고 있고 이곳에 뼈를 묻고 싶을 정도로 한국을 사랑하게 됐지만 사실 원래 살고 싶어 했던 곳이 한국은 아니었어요. 한국에 오기 전 제가 공부하고 일을 했던 곳은 바로 일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동경하며 일본으로 갔던 제가 대체 어떤 이유로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애니메이션에 푹 빠졌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사무라이나 닌자를 특히나 좋아했죠. 화려하게 검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뜨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본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을 섭렵하며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문화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 일본에 와서 마케팅 일을 하기 시작했죠. 어렸을 때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나 콘텐츠들을 좋아했다면 성인이 된 이후로는 일본 특유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조용하고 느긋하고 아기자기한 그런 분위기 말이죠. 실제로 일본은 제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는 나라였고 일본에서의 생활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스위스 변두리 출신이다 보니 복잡한 걸 절대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했기에 일본의 분위기가 더욱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제가 만났던 일본인들은 모두 친절했고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식당에 가더라도 웃으면서 응대해주고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하면 군소리 없이 불편함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노력했죠. 스위스에서 살 때 독일같이 가까운 국가로 여행을 가면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워낙 무뚝뚝하다 보니 원래 저런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정신 승리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니잖아요. 특히 프랑스에서 음식을 먹을 때 컴플레인을 걸면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뭘 안다고 음식 가지고 토를 다냐라는 식으로 행동을 했죠.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의 친절이 더 감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살던 동네에는 유럽, 미국계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이사 오더라고요. 이건 전혀 의아한 게 아니죠. 오히려 저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진짜 의아했던 건 동네 상인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제가 항상 친절하다고 느꼈던 상인들은 일본어 특유의 하이톤으로 인사를 건네고는 했어요. 늘 웃는 표정이었고 시종일관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식당 앞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동남아 사람 안 받는다니까 당장 나가라고. 동남아에서 온 것 같은 사람이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면서 반박하자 그 사장은 냄새 난다고. 너네 냄새 때문에 손님들이 기분 나빠하면 책임질 거야? 나 원참 깜둥이들 때문에 동네 장사 다 망하게 생겼네. 라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굳어버렸어요.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1년 가까이 봐왔던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상태였고 사장이 고개를 돌려서 저를 바라봤을 땐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장은 더 소름 돋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온 걸 안 사장은 도깨비 같은 표정으로 화를 냈다는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며 산드라 씨, 오늘도 오셨네요? 안으로 모실게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장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던 동남아 손님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는 자리를 떠났고 저는 말을 더듬으며 아니요, 오늘은 식사를 하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길이라서요 라고 한 뒤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상황을 제 일본인 룸메이트 하나코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코는 그게 뭐가 문제냐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게 왜? 실제로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동네 분위기가 흐려진 건 사실이야. 너는 스위스에서 온 애니까 동남아인들이 많이 온 걸 우리보다 더 싫어할 줄 알았어. 아냐? 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일단 동네에 이사를 온 동남아인들은 전부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명문대 학생들도 있었죠. 무엇보다 하나코는 제가 스위스에서 왔으니 당연히 동남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친절했던 이유가 제가 백인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제 반응이 이상해서인지 뭔지는 몰라도 하나코는 이내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면박을 주는 건 아니지. 나는 이번 일은 식당 주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런 하나코를 보면서 역시 모든 일본인이 그런 건 아닐 거야. 내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의 치사한 본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하던 중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습니다.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며 별의별 나라를 다 돌아다녔던지라 뜬금없게 느껴질 수 있는 이스라엘행이 이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이스라엘은 저에게 있어 신비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했고 중동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저는 들뜬 마음으로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회사와 관련된 일들도 차질 없이 착착 진행됐고 생각했던 일정보다 더 빨리 일이 마무리되게 되었어요. 저는 사막 투어도 하고 이스라엘 전통 음식도 먹으면서 남은 시간을 보냈고 일찍 돌아가는 게 아쉬운 마음에 돌아가는 일정을 이틀 정도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을 미룬 걸 후회하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잠을 굉장히 깊게 자는 편입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자는 게 딱 저를 두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방문을 쿵쿵 두드리더라고요. 뭐가 그리 급해서 이러는지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사이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여니 호텔 직원이 지금 공습 경보가 발령됐으니 서둘러 몸을 피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텔 측에서 준비한 공간으로 가서 현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다들 2023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테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테러라고 보도됐지만 사실상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있던 건 아직 공격받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SNS에 쉴 새도 없이 올라오는 게시글들을 볼 때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장소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니 다들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텔아비브 공항을 닫아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전쟁이 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어떡하라는 거냐며 혼란이 가중되었죠. 그런데 공항이 열려 있어도 항공편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항공사들은 비행기 편을 전부 취소하기 시작했고 그나마 있는 항공편도 약 3배 이상 치솟았지만 그것마저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관광객들과 거주 중이던 외국인들은 전부 항공사로 향했어요. 언제 공습당할지 모르는 곳에 있어봤자 개죽음 당할 뿐이니까요. 공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앞다투어 공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공항 외곽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코앞에 로켓이 떨어지자 활주로까지 나가 있던 사람들마저 공항 안으로 들어오면서 혼란은 가중되었죠. 저는 그 많은 인파에 휩쓸리지 않으려 노력했고 겨우 공항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어도 그럴싸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 보였어요. 아이들은 울었고 어른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닐 뿐이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갔던 텔아비브 공항과 처음 폭격을 당한 가자지구의 거리는 약 6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사실상 가장 위험한 곳으로 분류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저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두 다 바닥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렇게 엎드려 있을 정신이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도 들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몸을 최대한 낮춰 혼란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무서울 텐데 말이죠. 그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각자의 손을 꼭 붙들고 눈을 질끈 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이 한국인이라는 걸 단박에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올 때 프리패스로 통과하던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들을 유심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걸 봤죠. 공항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 중 일부가 한국 여권을 들고 있는 걸로 봐서 그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저렇게 몸을 숙이는 게 가장 안전한 자세라고 생각했고 조용히 그들 옆에 짐을 내려놓고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한인이 저를 발견하고는 제가 누울 만한 자리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당신은 뭔데 여기에 끼어드냐? 라고 말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혼자 있던 저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안도감마저 들었죠. 이 한국인들은 함께 모여서 자꾸만 어떤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니 한국 정부와 소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부와 소통을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더라고요. 게다가 이 새벽 같은 시간에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연락을 할 생각을 하다니 너무 대단하다고 말하며 저도 스위스에 연락을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스위스 대사관에서 연락 안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메시지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정부가 한국 교민들에게 알아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 연락을 받은 한국인들은 똘똘 뭉쳐 공항으로 온 것이었고요.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했던 건 한국에서 보내는 비행기를 탈 작전을 펼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본국에서 비행기를 보내준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와 같은 스위스 출신의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그 혼란스러운 공항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으로라도 갈 생각으로 일본인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비행기를 보내죠? 혹시 언제 어떻게 오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돌아온 일본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 일본인은 아주 날카로운 표정과 말투로 제게 그걸 당신이 왜 물어봐요? 일본인도 아니면서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저를 일본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소개했지만 그 일본인은 일본인들도 탈 자리가 없는데 외국인이 왜 끼어드냐? 우리나라 사람들 자리 뺏지 말고 본인 살 길은 알아서 찾아라라는 식의 말을 쏘아붙이듯이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일본인이 이런 말을 할 때까지도 일본 정부에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네 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비판이 생기자 그제야 항공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비행기에 탄 일본인들을 내려주는 곳도 일본이 아니라 두바이였습니다. 두바이까지는 데려다 줄 테니 이후로는 알아서 살 길 찾으라는 거였죠. 그러나 저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어요. 외국인이기 때문이었죠. 분명히 비행기에 자리가 남는 것 같은데도 일본인이 아닌 저는 절대 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망연자실한 상태로 허망하게 서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바로 아까 만났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돌아갈 방법이 있냐고 물었어요.
남들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 함께 있는데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돌아갈 방법은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묻는 사람 한 명 없었죠. 그런데 방금 잠깐 몇 마디 나눈 게 다였던 한국인은 저를 진심 어린 목소리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느꼈고 돌아갈 방법이 없다며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곧 한국에서 비행기가 올 거예요. 혹시 자리가 남는다면 외국인도 태워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요. 한국으로 가는 거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저는 땡큐, 땡큐를 외치며 그 한국인과 함께 한국 비행기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국에서 급한 비행기가 도착한 건 그 어느 나라보다 빨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파악하자마자 한국인 교민들에게 연락해 교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모았고 한국 공사관을 통해 안전한 방법으로 이들을 공항까지 모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판단이 빨랐다 보니 비행기를 보내는 것도 가장 빨랐을 수밖에 없죠. 온 비행기는 군수송기였습니다. 군수송기에서 내린 군인들은 수송기로 몰리는 사람들을 제지하고 한국인들을 먼저 수송기로 들여보냈습니다. 저와 함께 있던 한국인마저 들어간 상황, 저는 그 한국인이 제 얘기를 전해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군인들이 한 군데에 모여있던 일본인들에게 탑승을 제안하는 거예요. 자리가 남았다면서 추가 인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곧바로 달려가서 저도 일본에 거주 중인 사람이라고 어필했습니다. 스위스로 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니 저도 한국행 수송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어요. 수송기 안에는 수십 명의 일본인과 외국인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인들만 데려가도 바쁜 상황이잖아요. 언제 폭격당해서 추락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챙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인도적인 행동을 잊지 않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대인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나저나 저는 한국에 오기 전 일본 안에서 반항 감정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분위기였던 거죠. 아마 가까운 나라인 만큼 한국도 반항 감정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면 안 입곱게 볼 게 당연한데 한국인들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네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거야 라는 게 깔려있는 마인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많은 인파에게 환영받으며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에서 기다리던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재회했고 그 모습을 보는 군인들은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아니었더라면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가족들이 생겼을 테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보면서 놀랐던 점 중 하나는 반려견도 함께 데려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였어요. 동물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반려견도 하나의 소중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농림축산업본부의 협조를 받아 반려견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준 것이었죠. 저는 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도 다행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한국 정부는 밤늦게 외진 공항으로 도착할 사람들을 위해 서울역, 양재역, 수서 등 주요 역까지 가는 버스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또 저를 도와주었던 한국인 아주머니는 서울역 부근에 숙소를 잡아주기도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아무 준비 없이 온 한국에서 지내다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었어요. 저에게 있었던 일을 알고 있던 회사는 제게 휴가를 주었지만 유급 휴가는 아니었어요. 저는 연고 없는 일본에서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기 때문에 유급 휴가가 그냥 출근을 하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제게 와서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저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한국인들에게 받은 은혜 또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여직원 둘이 일본 사투리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구조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거야? 아니, 도움을 받아도 어떻게 한국한테 도움을 받지? 진짜 구질구질하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죽어도 그렇게 안 했어.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묻자 그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가 사투리를 좀 심하게 써요. 가끔 일본인들도 알아듣기 어려워하는데 산드라 씨에게는 더 어려웠겠네요. 무사히 다녀와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사람을 바보 취급해도 유분수지. 저는 스위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본 시골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좋아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일본 시골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으로 현지인과 대화를 할 때 만났던 게 사투리가 아주 심한 할머니였기 때문에 저는 어지간한 사투리는 다 알아들어요. 아마 그 일본인 직원들은 외국인인 제가 사투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하고 제 앞에서 저런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한 거겠죠. 저는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한국 구조 비행기를 타고 온 게 뭐 어때서요? 그 비행기를 타고 온 일본인의 수가 50명이 넘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도 구질구질하다고 말할 건가요? 만약에 당신의 가족이 한국 비행기를 타고 온 그 일본인들 중 한 명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직원들은 제가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최대한 티 내지 않고 제 말에 반박했습니다. 네, 저는 제 가족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일본의 수송 비행기가 올 텐데 그새를 못 참고 한국에게 찌질하게 매달리다니. 이건 일본인으로서의 수치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해 본 적도 없던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다니. 제가 있었던 그 전쟁통 한가운데에 확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몸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으로서의 수치가 뭐 어쩌라는 건지 저는 애당초 일본인도 아닙니다.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인 동료는 으스대며 말을 이어갔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도와줄까? 일본이 그렇게 무능력해 보여요? 저는 참지 못하고 결국 속으로 삭히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네, 무능력해요.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터지자마자 구조대를 파견했고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위험천만한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당신처럼 한국을 미워하는 일본인들마저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줬죠. 당신이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국민을 대가 없이 도와준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해요. 저는 뭐라고 우물쭈물대는 일본인 직원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요? 한국인은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무상으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일본은 한참 뒤에 파견한 비행기를 타라고 돈을 요구했다더라고요. 무려 3만 엔이나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자국민을 데리러 왔다는 비행기가 돈까지 받고 자국민을 고작 두바이까지만 데려다 줬다는 거예요. 3만 엔이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약 27만 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늦게 구조대를 보내놓고 돈까지 받았더라고요.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가면서 대체 뭘 한 건지. 그리고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급여의 20%를 세금으로 내고 10%를 지방세로 내요. 저도 세금을 내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인 직원은 이런 언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말이 맞다며 빽빽거렸습니다. 저를 은혜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은혜를 입었다고? 저는 일본에 와서 돈을 쓰면 썼지. 일본에게 무상으로 받은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일본에서 번 돈은 제가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그것도 일한 만큼 돈을 안 줘서 오히려 제가 무상으로 일을 한 게 더 많죠. 이런 논리라면 제가 은혜를 갚아야 할 대상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에는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못 있겠더라고요. 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고 있는데 한국이 스위스와 무비자 협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 건데 한국의 여권 파워가 그렇게 센 줄 몰랐습니다. 한국 여권으로 프리패스 할 수 있는 나라가 수십 군데는 됐어요. 저는 무비자 협정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한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 심사장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에 온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임을 확신했습니다. 사람들 일처리 속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일본에서 입국 심사할 때는 정말 몇 시간이 걸립니다. 인터넷이 오류가 나서 늦어지기도 하고 인터넷으로만 하면 되는 걸 수기로 적는 것까지 하는 통에 대기만 몇 시간이에요. 물론 일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도장 문화가 발달한 나라고 코로나 당시 다른 나라들은 팩스와 이메일을 보내 서명을 하는 한편 일본은 상사의 도장이 필요하다며 방호복을 입고 상사의 집까지 다녀오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뭘 바라겠어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게 일사천리였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한국인 전용 통로로 빠져나가는데 본인들이 직접 여권과 지문, 얼굴 인식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면 한 세월 걸리는 걸 그렇게 빨리 해버리다니 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놀랍더라고요. 한국은 지하철 또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일본도 지하철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카드 전용 통로라는 게 있어서 그곳으로만 이동해야 해요. 이걸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티켓을 사서 다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모든 곳이 카드용 통로더라고요. 그렇다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기계에 현금을 넣고 결제를 하면 일회용 카드 같은 걸 주더군요. 거기에 돈을 충전해서 다닐 수 있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6, 70대 어르신들마저도 쉽게 카드를 사용하시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카드를 제대로 들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한국과 비교하면 3, 40년은 후퇴한 모습이나 다름이 없죠. 한국에 와서 보니 제가 동경했던 일본 문화가 정말 별게 아니라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조용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곳에 아이를 데리고 탈 수가 없습니다. 식당 같은 곳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조금 소란스럽게 하거나 울어도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조금이라도 시끄럽게 하는 순간 차가운 눈빛을 보내거나 무안을 줍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소란을 피워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부모들이 그런 아이들을 진정시킨다는 가정에서겠지만 어쨌든 한국인들은 일본보다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좋아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거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 평범한 키였어요. 그렇다 보니 어딜 가든 시원시원하고 널찍했고 숙소에 기지개를 켜도 천장에 닿지 않았죠. 이게 뭐가 놀라운 일이냐고요? 놀랄 일입니다. 일본에서 살 때는 샤워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몸을 살짝 돌리기만 해도 벽이 제 팔에 닿았거든요. 계단을 타고 내려갈 때도 항상 머리부터 살폈기 때문에 목이 굽는 것도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한국에 오니 아주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게다가 일본만 깨끗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한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고 낙엽 하나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오고 다니며 버린 쓰레기들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 쓰레기들은 모두 쓰레기통 주변이었어요. 아무도 걸어가다가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고작 일주일밖에 있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일할 생각으로 스위스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취업 관련된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어요. 제가 급하게 스위스로 출국한 이유는 비자 발급하는데 최소 3달은 걸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를 구하고 비자까지 발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런데 한국 대사관이 발급해준 비자는 고작 1달 만에 나왔습니다. 최대 2달은 걸릴 거라더니 정말 빠르게 비자 업무를 처리해 준 거였어요. 일본에 갈 때는 1달 걸린다고 해놓고 3달 넘게 걸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취업이 취소될 뻔했을 정도였는데 한국 공사관의 빠른 일 처리 덕분에 저는 한국에 더 빨리 갈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로 직장이 구해져서 참 다행이죠? 요즘엔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한식, 한국 콘텐츠 등 제가 보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와, 뉴스에서 이런 걸 가끔 보기는 했는데 실제로 위험 국가에서 탈출한 경험담이 녹아 있어서 정말 생생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2막 행복하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렸던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유튜브가 될래요. 당신만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